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에게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준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속 시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참으로 험난했고 참으로 무거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 너무나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 기회에 뼈저리게 깨닫고는 지금은 정말 어엿한 현대 여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어떤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당당한 여자로 엄마로 지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친정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특이한데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엄마는 저에게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긴 하지만 아주 짧은 기억일지라도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여전히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거든요. 엄마는 항상 저를 꼭 안고 자는 걸 좋아하셨고 항상 딸 바라기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절 끔찍하게 여기며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가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분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살 때 엄마에게 갑작스런 유방암이 찾아왔고 항암 치료까지 했지만 결국에 엄마는 더 견디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엄마의 장례식장의 모습이 있는데요. 엄마에게는 형제가 오빠 여동생이 있었기에 저에겐 외삼촌과 이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중심으로 장례식장에서 나를 누가 키우느냐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절 데리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이모였습니다. 거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모와 이모부는 절 데리고 가겠다고 나섰어요. 특히 이모부가 이모보다도 더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외삼촌은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았던 이모네가 얼른 나섰던 거였어요. 어차피 그때 당시 저에겐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전 자연스럽게 이모네 집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양육 속에서 정성껏 자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위로 오빠 한 명과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친척 오빠와 친척 동생에 불과했던 그들이 내 친가족이 되는 게 많이 어색하긴 했지만 모두가 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이랑은 늘 친척들끼리 모일 때마다 잘 놀았었기에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특히나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뻘쭘했어요. 하지만 이모부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기에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많이 어색해 한다는 걸 안 이모부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여진아, 이모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많이 어색하지? 그럴 거야. 우리 여진이 원래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 여진이한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이 이모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내가 하나하나 새롭게 채워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들과 기억들이 아, 아빠란 존재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하고 이렇게 든든한 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이모부는 말이야. 여진이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진인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모부를 아빠로 받아들여주면 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고 또 그게 티가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정말 그러지 않아도 돼. 천천히 와, 여진아. 아빤 항상 이 자리에서 여진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언제든 여진이가 달려오면 꼭 안아줄 거니까. 알았지? 네,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여진이. 아빠는 우리 여진이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장난도 치고 편하게. 이모부이자 아빠였던 그분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이야기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말했던 말 그대로를 다 지켜주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가끔 이모였던 엄마에게 혼이 나면 한 번씩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모부는 늘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떡볶이를 사주곤 했어요. 이모부가 사주는 떡볶이는 정말 너무 맛있었고 먹을 때마다 저에게 행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아빠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빠라는 존재가 이렇게 든든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저를 최선을 다해 키워준 아빠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제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덕분에 저는 대학교까지 잘 졸업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돈을 버는 어엿한 성인이 되면 꼭 아빠를 모시고 여행도 가고 효도도 제대로 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컸었는데 전 그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모두가 다 슬퍼했지만 저한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엄마를 보내던 그 장례식장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 안 돼. 가지 마. 나한테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 딸내미 두고 먼저 떠나버리는 게 어딨어. 가지 마. 가지 마, 아빠. 다시 살아서 와줘. 엄마 두 남매들보다도 더 울었던 전 결국에는 실신을 했고 링거까지 맞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아빠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전 곧 정신을 차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빠가 저한테 말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여진아, 씩씩하게 살아. 알았지?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늘 그 뒤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한테 용기가 생길 거야. 아빠는 어디에서든 널 지켜줄 거야. 사랑해, 내 딸. 늘 이렇게 말을 해주던 아빠의 말이 귓가에 스치면서 전 정신을 차리기로 하고 씩씩하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저한텐 참 씩씩하기 어려운 나날들의 연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빠의 죽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저에겐 어려움이 시작된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정말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점차적으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저희 3남매 중에 처음으로 제가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할 당시 엄마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진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네 아빠도 없고 엄마는 평생 주부로만 살아서 돈 버는 방법도 취직도 어렵잖니. 안 그래도 여기저기 청소라도 해볼까 싶어 알아봤는데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라더라. 내가 몸만 좀 괜찮아도 나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너도 알지만 내가 무릎이 또 안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 오빠도 취직해서 자리 잡고 또 네 동생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진 네가 가장 노릇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 월급 들어오는 거 있지? 그걸로 우리 집 살림 좀 보태고 나머지 뭐 너 용돈 쓰던가 그렇게 해라.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전 그게 당연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빠는 원래 두 분이서 같이 살면서도 엄마가 몸이 약하니까 늘 밖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셨거든요. 그 모습을 저도 봐오며 자랐기에 엄마가 일을 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도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도 늦어지는 데다 취업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기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막내도 마찬가지였기에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가족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로 저축을 하고 알뜰살뜰하게 용돈을 만들어 지내곤 했죠. 그때 당시엔 돈이 조금만 있어도 살만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기에 그랬던 거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겐 남는 것 없이 대부분의 돈들이 다 친정으로 들어갔기에 제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마는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돈을 더 야금야금 빼내갔기에 지금 생각하면 참 괴물이 따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빠 대신 이모 가족의 가장 노릇을 하며 지내는 시간 동안 세월이 꽤 많이 흘렀고, 오빠도 여동생도 취직은 다 했지만 제가 그들에게 보내는 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그들은 더 요구했기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 그게 그때까지도 억울하고 부당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예, 우리 집안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편이 되었던 건 다 자식이 하나 더 늘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네가 와서 나도 참 좋고 기쁘다만 이게 경제적인 건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당연히 제 몫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모두 가스라이팅이었고 저에겐 참 가혹한 처사였다는 건 남편을 만나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절 가스라이팅하며 이런저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동생이 취직을 하기 전까진 공무원 준비를 한답시고 노량진에서 학원도 다니고 자취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그 비용을 다 저한테 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오빠도 취직해서 일 다니고 있는데 왜 그걸 제가 다 해야 하냐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너 나 아니었으면 고아될 뻔한 걸 내가 데려다가 키워주고 지금까지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취직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데 넌 근데 고작 네 동생 공부 좀 시켜주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투정이니? 못하겠다고 난리야? 너처럼 배은망덕한 애가 어디 있니 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제가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게 됐는데 엄마가 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오빠 이번에 처음으로 차 뽑는단다. 회사 생활하면서 출퇴근이 얼마나 어려우면 차를 뽑을 생각을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네 오빠 차 사는데 돈 좀 보태줘라. 네 오빠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금이다 뭐다 돈 모아둔 것도 없는데 차 선입금 필요하대. 그것 좀 네가 내라. 어? 그걸 또 내가 내라고? 아니 오빠 집 나가서 제대로 취업 준비하겠다고 자취 시작할 때도 그 보증금 내가 다 냈잖아. 근데 이젠 차 사는 것까지 내가 다 보태야 돼? 얘가 또 이런 소리 하네. 야, 넌 지금까지 내 집에 얹혀 살면서 집세를 한번 내기를 했어. 전세금을 한번 보태기를 했어. 지금도 내가 장 봐오는 걸로 너 밥 다 먹고 관리비 내가 다 내는데 네가 뭐 하나 하는 게 있니? 공짜로 먹고 자고 하는 주제에 또 말이 많아. 공짜로 자긴 내 월급 절반 이상이 엄마한테 돌아가는데. 야,
그럼 그것도 없으면 이 살림을 어떻게 하니? 내가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넌 지금까지 내가 너 키우면서 뼈 빠지게 살림하고 너 돌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무릎 다 나가서 밖에서 식당 일하고 청소할까? 그러고 살면 네 속이 편하니? 어? 잔말 말고 네 오빠 차 선입금 보내. 엄마의 가스라이팅은 늘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매번 전 그들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위치였기에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될 때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제 인생을 희생하며 살고 있었죠. 근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단 사실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엄마가 저한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일깨워준 남편 덕분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편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만난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아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진짜 좋으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의 가정사에 대해 다 밝혔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진아, 네가 참 고생이 많았겠다. 그래도 하늘이 도우셔서 너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긴 했다만 어디 그게 친부모만 했겠니? 어쨌든 그 가족들이 너한테 잘한다고 하더라도 왜 외로움을 안 느꼈겠어?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잘 큰 게 난 너무 대견하다. 나도 아니 우리도 너한테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되어주마. 그러니 나도 네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애비도 시애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우리 그렇게 진짜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토닥여도 주시고 꼭 잡아도 주시는데 그 마음과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전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부모님도 절 진짜 자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저희 남편보다도 절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거의 해다 주시고 부부싸움을 할 때 가끔씩 하소연하느라 전화라면 매번 제 편에 서서 남편을 혼내주시거나 저를 많이 위로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님 못지않게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만큼 남편은 제가 자면 자는 대로 예쁘고 화를 내면 화내는 대로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덕에 저는 엄마의 가스라이팅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요.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는 것들 이젠 벗어나자. 당신 할 만큼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답게 살자고. 내가 도와줄게. 저는 남편의 이 말이 든든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남편 덕분에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는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여동생까지도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엔 아무래도 돈이 다 제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경제권을 함께 가지면서 서로 상의하에 돈을 써야 했기에 그들이 돈을 다 보내달라고 하는 대로 제가 다 보내줄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할 때면 남편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 하는 부분에서는 도와주자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칼같이 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걸 남편을 만나 배우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하니 그들이 무섭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이번에 내가 카드값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붙여라. 200만 원이야. 언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값 좀, 이번에 유럽으로 가기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드네. 언니가 비행기 값 좀 결제해 주라. 등등 정말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뿐이었어요. 옛날엔 제가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번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상의를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전혀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저한테 쌍욕까지 하더라고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엄마와 제 여동생은 저한테 했죠. 남편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는지 크게 결심을 하고 발벗고 이 일에 나서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절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매달 70만 원씩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집안의 돈은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어요. 대신에 남편이 결혼을 할 때도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주어서 제 월급의 3분의 1만큼만 보내고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한테 제가 버는 거 절반 이상을 친정에 보내는 건 저한테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거라면서 결혼 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가 다져졌을 때 저 대신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중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월급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계속 장모님께 드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장모님께 그 돈을 다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처제도 있고 형님도 계시니까 그 두 사람한테도 생활비랑 용돈 받으시고 저흰 절반까지 못하고 제 와이프 월급의 딱 3분의 1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해 주세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내 자식들이야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은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장모님, 이 사람도 장모님 자식 아닙니까? 왜 제 와이프만 차별하시나요? 자꾸 이러시면 저 그 돈 아예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남편이 카리스마 있게 엄마의 역정을 눌러버리니까 엄마도 그 기세에 눌려서 깨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는 게 줄어들 수 있었는데 또 결혼 후에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의 기세에 눌려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래 보내던 금액에서 딱 70만 원을 더 더해 엄마한테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나름 친정에 시달리지 않으며 평온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덕에 제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절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10년을 진짜 잘 살았죠. 저희는 부부 금슬도 좋았는데요. 처음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고 그 다음엔 딸을 낳아 3명의 자녀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저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기에 이대로만 산다면 이제 제 인생은 정말로 꽃이 피어 행복한 길로만 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또 그리 오래가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촉이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넌 진짜 돗자리가라도 충분히 잘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감도 좋고 촉이 좋아서 제가 뭔가 있다 싶어서 그 주변을 살피면 진짜로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고 아이들을 다 씻기고 잠까지 재워놓고 저와 남편도 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눕자마자 잠이 든 남편은 1시간 이상을 곤히 자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잠꼬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저를 너무나 충격적이게 만들었어요. 효진아, 효진아,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가지? 남편은 잠결에 말하는 거라 말을 더듬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분명 여자의 이름이었고 아주 친근해 보였어요. 전 거기에서 이거 뭔가가 있다 싶더라고요. 제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바로 남편의 핸드폰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문 인식으로 핸드폰을 잠궈놓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만 잡고서 살짝 다 핸드폰을 열었죠. 그리고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사진첩 등등 모든 것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처에서 제일 먼저 효진이란 이름을 찾았고 메시지까지 열어보니 그들의 대화가 진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니 남편은 중견기업 가장으로 있었는데 그 효진이란 사람은 일반 사원인 듯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에게 오빠 오빠 거리면서 문자를 했고 그 안에는 사랑한다는 표현들, 보고 싶다는 표현들이 전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둘이 재혼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한 걸로 봐선 그 여자도 유부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재혼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사진첩 안에도 그 둘이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이런 배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만큼 자상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믿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절 뒤로하고 유부녀와 바람을 피면서 재혼 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을 찾고 저는 이들이 바람핀 증거들을 다 캡처를 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잡기 위해서 남편의 뒷조사까지 했고 역시나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터뜨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나 감정적이었고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갈 만큼 힘들었기에 이걸 이대로 터뜨리게 되면 정말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부터 추스르기로 했고 저는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아 어렵게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친정 엄마였기에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라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이내 그 전화한 것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 마음속에 큰 불길이 일어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어떡하지? 엄마, 박서방 바람 피우고 있었어. 박서방한테 딴 여자가 있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나 어떡해, 엄마. 나 이혼하려고. 지금은 마음 추스르고 있는 중인데 이혼은 할 거야. 나 버리고 바람 피우는 인간이라 내가 어떻게 더 살겠어.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위로받고 싶어 전한 저의 말에 엄마는 가히 충격적인 답변으로 절 당황시켰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이랬어요. 야, 요즘 시대에 바람이 뭐라고 이혼을 해? 옛날에 남자들 다 한 번쯤 바람 피우고 살았어. 맨날 룸살롱 가고 밥 안 가고 여자 끼고 놀면서도 부인들은 그거 다 참고 살았다고. 바람 피우는 게 뭐 대수라고 넌 이렇게 힘들어해? 하여간에 정신력이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 써먹어. 참고 살아 그냥. 너 생각을 해봐라. 박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오히려 이 얘기 들으니까 박서방이 대단하다. 그 바람을 피우는 와중에도 너한테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남자 흔치 않어. 그러니까 네가 다 참고 살아. 그리고 너 박서방이랑 이혼하면 내 돈은 누가 주니? 내가 뭐 땅 파서 생활비 버는 것도 아닌데 네가 갑자기 이혼해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됐고 그냥 못 본 척 하고 살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마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딸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만 그럼 민영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거야? 다 참고 살라고? 어? 옛날엔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았어도 여자들은 꾹 참고 살았다면서 그렇게 말할 거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너 미쳤니?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민영이가 그런 꼴을 왜 당하니? 넌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진짜? 야, 됐어. 더 통화했다간 열불 날 것 같으니까 끊자. 그리고 내가 충고한 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저는 진짜 지긋지긋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도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이 집을 다 초토화시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애초부터 엄마한텐 자식이 아니었고 그냥 돈줄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만큼이나 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전 이 두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제 첫 타겟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하고 마음먹은 날 애들을 다 재워놓고는 남편을 불러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뭐 말할 거 없어? 뭐? 나 숨기는 거 없는데? 내가 뭘 말해야 하나?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 질문에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가짠게 느껴져서 바로 본론을 말했어요. 진짜 이런 뻔뻔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여자 있지? 나 다 알고서 말하는 거니까 거짓말 하려거든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여자 데리고 내일 저녁 8시까지 내가 말한 장소로 데리고 와. 안 오면 내가 그 회사까지 쫓아 들어가서 깽판 칠 줄 알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며 그제서야 실토를 해댔습니다. 뭐?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여보, 그냥 나랑 얘기하고서 끝내자. 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까지 올 필요 없이 그냥 나랑 말하고 끝내. 웃기지 마. 내가 말했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내 생각 변함없으니까 어디 회사에서 쪽팔리고 싶으면 내일 8시 약속 어겨봐. 저는 이렇게 엄포를 내놓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그고는 혼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둘은 제가 말한 시간과 장소에 나란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 등장을 할 때부터 그 인간들은 바르르 떨고 있었고 특히나 그 여자는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며 얼굴을 보였죠. 그리고 절 보자마자 그 여자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발 여진 씨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그냥 눈이 맞아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네? 저 직장에 소문나면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우리 헤어질 거예요. 저는 여자의 말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남편의 당당한 태도였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그대로 서서 우리를 지켜보더니 뭘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그래, 그쯤 해 여보. 우리 둘 다 실수였어. 다 그냥 한순간이었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걸린 게 뭐 여러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돼? 남편의 말에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또 괘씸한 마음이 들어 말했죠. 뭐야? 야, 너 그럼 나한테 걸리지만 않았으면 계속해서 바람 피웠겠네?
내가 보니까 니네 둘이 만난 게 10개월도 넘어. 근데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처음이었다고? 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유럽이나 되냐고. 그 사람들도 바람 피우면 싸우고 이혼하고 다 해. 너처럼 그렇게 프리하게 안 산다고. 이봐요, 김효진 씨. 당신 내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남편이랑도 꽤나 깊은 사이였던 것 같은데 당신 남편 몰래 이러는 거 양심이 안 찔려? 어? 어떻게 그게 그냥 사라져?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여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도 진짜 모르고 저 거기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 여자는 제게 두 손까지 빌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척 하다가 제가 원래부터 내렸던 생각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한번 봐줄게. 대신에 네가 내 망친 인생 책임져. 나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이 이혼 순전히 다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자, 말해봐. 내 인생 너 어떻게 책임질래? 딱 봐도 각 나오지? 위자료 줘야겠지? 여기에서 딱 말해. 너 나한테 위자료 얼마 줄래? 네? 위자료요? 여자는 제가 꺼낸 위자료에 대해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스스로 금액을 결정해 말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 드릴게요. 그거면 될까요? 그거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인생 망치고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 준 거에 비하면 그 돈 껌값이야. 자, 당신도 말해.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 이 여잔 나한테 5천만 원 준대. 남편도 이내 제 말에 고민을 한참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이들 양육권과 함께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이지 씁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요구한 대로 순순히 말을 듣길래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회사에 쫓아들어가 이 인간들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리고 잘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깽판을 쳐서 남편 놈이 회사에서 잘리면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저에게 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죠. 아주 단순한 이유였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이유였기에 꾹 참았던 거예요. 마음 같아선 정말 깽판을 치고 싶었지만 저한텐 책임지고 키워야 할 애들이 3명이나 있었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에 이대로 이들을 곧게 보내줄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조건을 하나 더 내걸었습니다. 좋아. 너네들 의견대로 내가 해줄게. 대신 하나 더 조건이 있어. 니들 앞으로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부끄러운 인간, 절대로 내 애들이 창피할 만한 아빠 되지 않도록 이 여자랑 헤어져. 김효진 당신도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둘이 다시는 험한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정말로 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날게요. 둘이 또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 그럼 난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저는 그들과 헤어지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는 시댁의 모든 사실을 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좋은 분들이셨던 시부모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퍽퍽 때려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거사. 네가 어떻게 네 와이프를 두고 그런 짓을 벌여.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그딴 짓을 벌이냐고. 됐다. 이제 넌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한테는 너보다 내 며느리랑 내 손주들이 더 중요해. 얘네들이 내 자식들이니까 네가 내 호적에서 나가. 알았어? 아이고. 내가 자식을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어떻게? 아이고. 시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눈물을 흘리시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온몸을 두들겨 패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 두 분을 놓고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시부모님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하셨기에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며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전 그 인간과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거기에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이 제가 잠깐 간 백화점에서 또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저는 바로 증거 사진을 또 찍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다 뽑아서 남편의 내연녀 집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 그 등기를 본 내연녀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초박살이나 결국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듯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그 직장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남편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혼자가 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한테도 버림을 받고 상간녀한테도 버림을 받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허구한 날 저한테 술 마시고 전화해서는 외롭다, 애들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작을 부렸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시댁 쪽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지금은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쓸쓸하게 말입니다. 그건 다 자신이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바람핀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아파트를 팔고서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 셋과만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친정과도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이제는 또 대놓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친정에게 전 아예 그때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다신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들한테 줄 돈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자식으로 여겨졌다면 당신 나한테 그렇게 못해. 뭐? 참고 살라고? 그깟 돈 70만 원 때문에 딸을 바람 피우는 놈한테 팔아넘겨?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아빠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날 자식으로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앞으로 또 돈 얘기 꺼낼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야, 네가 우리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 연락을 하지 말라. 돈 얘기 꺼내지 말라. 감히 그런 건방진 말을 해? 네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나나 니네 형제가 있었으니까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웃기지 마. 그래, 몸은 집이 있으니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그리고 오빠랑 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 돈 가족이란 이름 하에 나한테서 얼마나 뺏어갔어. 나 할 만큼 했어. 당신들한테 줄 만큼 주고 뜯길 만큼 뜯겼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친정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그 둘은 저한테 쌍욕을 해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욕들 뒤에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근데 전 일절 보내주지 않았어요. 정말 가족을 잃고 내가 다시 고아가 되더라도 이제 더는 당하고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세가 바뀌면서 나중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여진아, 미안한데 어떻게 100만 원이라도 좀 줄 수 없겠니? 내가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민영이 얘가 또 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어선 돈을 안 내놔. 네 오빤 성격 대쪽 같은 거 알지? 돈을 절대로 안 내놓는다고. 아휴, 내가 진짜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야. 제발
그러니까 돈 좀 보내줘. 어? 내가 꼭 갚을게. 그거 다 자업자득이야. 이제 나 애셋 혼자 키우느라 돈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저는 이런 소리에도 엄마에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완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온몸이 아프다며 문자를 해오곤 해요. 제가 돈 얘기 꺼낼까봐 그 뒤로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고 아예 연락을 끊었더니 이제는 문자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은 결국 그 사치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하게 된 듯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모을 줄 몰랐던 동생은 결혼을 해서도 남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엄마 돈으로 사치를 부렸기에 결국엔 엄마도 힘들어서 동생을 외면하고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한 듯 하더라고요. 참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다는 걸 제가 한 발짝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제서야 알겠던 거 있죠? 그래서 아예 친정집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애들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시댁에서는 제 전 남편을 외면하고 살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잘해주고 계세요. 애들 학원비라든지 양육비라든지 부족하지 않게 늘 매번 보내주시고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아직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거나 택배로 보내주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준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진아,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널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자식은 너야. 내 아들은 글러먹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선 지금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어. 아휴, 애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내 아들은 외면하기로 했다. 정신을 차리면 모를까. 지금은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놈이 정신을 차려도 너랑 절대로 연결될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네가 나한텐 딸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마. 알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부모님을 끊을 수 없었던 게 아이들이나 시부모님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했기에 억지로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부모님하고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친정은 저에게 진짜 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어 많이 외로웠는데 그 빈자리를 시부모님이 채워주고 계셔서 저에게는 오히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또 언제 이 인연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에게 소중한 인연들에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살진 않을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험한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도 꾸준히 다니고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면서 전과 달리 할 말도 열심히 해가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랬더니 움츠러들어 살았던 제 인생이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이혼하고 제 얼굴이 더 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 지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셈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험난한 일들이 한 번씩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험난한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테니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의 사연을 이렇게 장황하게 적게 되었네요. 그럼 여러분, 부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어디서든 어떤 일이 있든 긍정의 힘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멀리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우리 아이들 셋과 앞으로 더 당당하고 씩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